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gram 양성 막대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막대균 중에서 gram 양성균들이 종류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gram 양성 막대균을 나눌 때 아포, 스포어를 형성하느냐, 형성하지 않느냐를 굉장히 중요한 성질로 보고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산소 요구도를 가지고 또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여기 이제 세태가 어떻게 되냐면 그람 양성 막대균 중에서 아포를 형성하는 것들 그리고 아포를 형성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아포를 형성하는 것에는 이제 바실루스 속에 속하는 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로스트디움에 속하는 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포를 형성하지 않는 그람 양성 막대균에는 코리네박테리움 속, 리스테리아 속, 에이스벨로틱스 속, 노카디아 속, 로도코쿠스 속 이런 게 있고 마이코박테리움 속에 속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클로스트디움에 속하는 것들은 무산소균이에요. 아포를 형성하면서 산소가 없어야 자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아포가 없는데 그람 양성 막대균인데 인 것 중에서 마이코박테리움 이거는 결핵하고 나병을 일으키는 균으로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환자가 많거든요. 이건 또 별도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인상적으로는 지금 보면은 마이코박테리움이 제일 제가 생각할 땐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파상풍균이 속해 있는 클로스디움 속, 그 다음에 탄저균이 속해 있는 바실루스 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크리노박테리움, 리스테리아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런 균들이 있는 것들이 그람 양성 막대균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람 양성 막대균은 막대 모양처럼 생겼고요. 그람 양성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동그랗고 하얀 것들이 있죠. 이게 이제 아포입니다. 아포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생육 환경이 좋아지지 않으면 좋지 않을 때 자신들의 생명을 영속시키기 위해서 세포 분열하면서 만드는 게 바로 아포이고요. 일종의 씨 같은 것들이에요. 이게 저항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토양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가 나중에 환경이 좋아지면 발아해서 영양형이 된 다음에 다시 성장형 세균으로 이제 커지죠. 그래서 이건 동영상이 안 되네요. 예. 여기 이제 아포의 현미경 사진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람 양성 막대균 중에 무산소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무산소균 키우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기 이제 페트리 디시에다가 균을 바른 다음에 산소가 없어야 자라니까 여기다 촛불 하나를 딱 켜놓고 뚜껑을 닫으면 초가 타다가 산소를 다 소모하고 없어지면 이 안에 뭐만 남겠어요? 뭐 이산화탄소하고 이런 것만 남겠죠. 질소하고. 그러면 세균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 있고요. 더 복잡한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이 안에 질소하고 알곤가스 같은 것을 채워가지고 산소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키우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바실루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실루스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균이 전자미경에 색깔을 입힌 건데 이렇게 막대균이에요. 그리고 막대균이 옆으로 쭉 붙어 있는 사슬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실루스 중에 속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건 탄저균입니다. 탄저라는 병을 일으키는 탄저균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식중독 일으키는 세리오스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두 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은 이제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탄저균의 전파 경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셔야 되고, 독성 인자가 뭐가 있는지 또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리오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패밀리 바실레아체에 속하는 것들 중에 다 아포를 형성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바실루스 속, 클로스티디움 속이 중요한데 바실루스 속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아포를 형성하는 그람 양성 막대균이고 바실루스 안스라시스, 바실루스 세리우스 두 개가 중요하고요. 로버트 코어가 탄저균을 처음 분리해냈어요. 바실루스 안스라시스를 로버트 코어가 분리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파스테르 아저씨가 이 탄저균을 가지고 백신을 만들어냈어요.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균입니다. 탄저균을 바실루스 안스라시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탄저라는 병을 안스락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름이 나왔습니다. 바실루스 안스라시스는 엔스락스라고 하는 탄저병을 유발합니다. 이 균은 현막은 있는데 운동성은 없고요. 또 페니실린에 감수성이 있어요. 길이는 한 1 마이크로 정도, 직경이 1 마이크로, 길이가 3 내지 10 마이크로. 그래서 굉장히 길죠. 끝은 직각, 연쇄상 배열로 되어 있고요. 동물 체내에서는 짧은데 앞으로 형성하지 않지만 배양하면 길게 되고, 그다음에 현막은 없는데 앞으로 형성하게 됩니다. 저항성이 있어요, 그 아포가. 그래서 환경 변화, 그다음에 뭐 자외선, 열 이런데 상당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고요. 건조한 토양에서 수년간 생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탄저가 여기 균이 이렇게 생겼고 배양을 하면 뭐 하얀 콜로니를 만드는데 이건 탄저균의 아포고요. 이제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이 병은 사람한테서 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소한테서 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심지어는 벌레한테 물려가지고도 생길 수가 있고 먹어서 생길 수도 있고 피부를 통해 들어와서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피부를 통하거나 벌레한테 물려서 생기는 걸 우리가 피부 탄저. 그 다음에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와서 병이 생기는 걸 폐탄저. 먹어서 생기는 것을 위장탄저 이렇게 불립니다. 그 세 가지 병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탄저를 우리 피타네오스 엔스락스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은 피부탄저예요. 그런데 이제 이 피부탄저는 치료하지 않아도 8, 90%가 회복됩니다만 일부에서 폐혈증이 생기고 폐혈증이 생기면 치료하지 않은 경우 사망률이 20%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 상처에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온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아포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포가. 그래서 아포가 발화를 합니다. 그리고 증식하고 독소를 내고 그다음에 피로 퍼져서 폐혈증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폐탄저는 그 아포를 호흡기로 흡입해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그랬잖아요. 흙 속에 있는 것들이 양털에 있다가 아포가 양털에 묻어 있다가 이제 양모 분류자병이니까 울 소터스 디지즈니까 그 양털에서 뭐 실을 뽑기 위해서거나 이렇게 해서 털털털 털면 아포들이 날리겠죠. 그걸 피부로 이제 흡입하고 그 흡입된 포자가 아포가 폐에서 발화를 해가지고 증식하면서 폐염증을 일으키고 폐혈증을 일으켜서 하는데 이거는 많이 죽어요. 사망률이 80% 이상입니다. 이 흡입탄지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양모분류자병이라고 이름이 붙었고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게 바로 폐탄저다. 그다음 위장탄저는 먹어서 아포를 먹어서 생기는 거예요. 주로 어떻게 먹냐면 탄저로 죽어가는 소 같은 것들을 잘 모르고 죽을 것 같으니까 고기가 아까워서 먹다가 뭐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게 먹으면 구역질 구토하다가 설사하다가 열나고 그다음에 막 장에 출혈이 생기고 쇼크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병에 걸린 짐승고기를 먹어서 생기는데 장염이 있고 치료 안 하면 치사율이 높지만 또 이걸 먹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한 1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경주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잔치집에 가셔서 고기 잘못 드시고 이걸로 돌아가신 케이스가 제가 알기로는 그게 마지막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래서 탄저균이 병원 인자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글루타믹 애시드라고 돼 있는 현막이 있는데 그 현막이 로 구성된 게 이제 항포식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균체 항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저 독소가 있는데 플라스미드가 매개하는 탄저 독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탄저 독소는 체계가 좀 있는데 방어 항원, 프로텍티브 안티젠이라고 하는 방어 항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종 인자, 부종을 이데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데마 팩터, 그래서 EF. 그다음에 치사 인자, lethal factor, 그래서 LF 이런 게 있는데 요것들이 같이 작용을 해야지 병원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종 독소는
방어항원과 부종인자가 같이 작용하면 부종독소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치사독소는 방어항원과 치사인자가 같이 작용하면 치사독소로 작용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예,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방어항원이 있고, 여기 이제 뭐 몸속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는 기전들인데요. 예, 너무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림으로 보시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치사인자가 작용하는 기전들이고요. 그래서 탄저gen 독소들은 그렇게 방어항원, 뭐 부종항원 이런 것들이 서로 함께 작용해서 몸속에 들어와서 병들을 일으킵니다. 진단은 옛날에는 이제 뭐 혈청학적 검사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겠는데, 탄저가 도는 곳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분자생물학적 검사나 아니면 임상적 검사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의심되면 빨리 항균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균제의 감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페니실린을 일찌감치 투여하고 할 수 있는데, 페니실린 자체는 호흡기 탄저에는 효과가 낮고, 테트라사이클린, 에리스로마이신, 클로람페니콜, 클린다마이신 이런 것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물한테는 예방접종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한테서는 잘 안 하고요. 일단 한 탄저에 걸린 다음에 회복된 사람한테서는 수년간 강한 면역력이 지속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리오스 식중독, 바실루스 세리오스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볶음밥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볶음밥 증후군, 프라이드 라이스 신드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볶음밥하고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요새 밥 지을 때 압력밥솥에서 밥을 짓잖아요. 고압 증기 멸균이랑 같은 기준으로 밥을 지어요. 높은 온도에서 밥을 지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세균 아포들이 다 파괴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동남아 가면 밥을 짓는 게 아니라 밥을 삶죠. 그죠? 그러면 아포도 잘 죽지 않고 독소도 잘 파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어지는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실루스 시리오스가 바로 이 프라이드 라이스 신드롬의 원인이 되는데, 이거 탄저균과 유사한 균이고요. 이건 운동성이 있어요. 햄막은 없고, 그런데 이제 페니실린 내성이 있습니다. 자연환경 여러 군데 존재하고 있고요. 아포가 열 저항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장 독소를 생산해요. 그 독소가 두 종류인데, 열에 잘 파괴되는 독소, 그 다음에 열에 내성 있는 독소. 근데 열에 잘 파괴되는 독소를 먹으면 설사를 일으키고요. 열에 내성 있는 독소를 먹으면 구역질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이 균은 괴사독소, 용혈소, 포스포리파제 C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데, 이 효소들이 눈에 들어가면 눈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눈 전체에 염증을 일으키는 전안구염이 유발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 바실로스리우스는 구토형 식중독 또는 설사형 식중독을 유발한다고 얘기했죠. 구토형 식중독이 일어나는 기전 보시면, 일단 오염된 쌀에 의해서 시작돼요. 식은 밥에서. 아포가 죽지 않았잖아요. 삶은 밥이라서 그렇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포가 독소를 생산을 하는데, 열저항성 장독소를 생산해요. 그러면 1시간 내지 6시간 잠복기 거친 다음에 구역 복통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24시간 내에 소실됩니다. 이게 이제 구토형 식중독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설사형 식중독은 오염된 고기, 채소 이런 걸 먹으면 이게 사람의 장관에서 증식하면서 열민감성 장독소를 생산해요. 이거는 잠복기가 좀 길고요. 여기서 이제 설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외상을 통해서 균이 눈으로 들어오게 되면 각막염, 안구염을 일으키는데, 아까 말씀드린 포스프리파제 C 같은 효소들 때문에 눈 전체에 염증이 생기고, 치료 안 하면 눈이 멀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검사는 오염 의심 식품을 배양해서 균을 검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감염된 안구나 혈액,
기타 부위 검체를 일반 배지에서 배양하면 돼요. 대증요법으로 설사하면 물 먹이고 그다음에 탈수 안 되게 하는 거고요. 심하다 싶으면 항생제를 먹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람한테서 병을 일으키는 균은 아닌데 바실루스에 속하는 균 중에 바실루스 subtilis라는 균이 있거든요. 이게 마른 풀에서 나는 균이라고 해서 고초균이란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아포를 형성하는데 이거 우리 사람의 생활과 한국 사람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중요합니다. 이게 자연계, 토양, 풀 이런 데 널리 분포하고 있고요. 병원성 균은 아니에요. 그래서 온도는 한 30 내지 40도에서 잘 체온과 비슷한 온도에서 잘 증식하죠. 이게 이제 우리 청국장 만드는 데 쓰이거나 간장, 된장 발효시키는 데 쓰이는 균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바실루스 나토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바실루스 섭티스랑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먹으면 뭐 몸에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균들이 또 바실루스에 속하는 균입니다. 예, 바실루스는 그람 양성 막대균이고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 중요한 거는 탄저, 안스락스를 일으키는 바실루스 안스라시스, 그 다음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실루스 세리우스가 있고요. 바실루스 안스라시스는 이제 아포를 형성해서 자연계에 있다가 아포가 몸에 들어오면 병을 일으키는데 이 병원성이 강한 호흡기 탄저는 병원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생물학 무기로 쓰려는 시도들을 예전에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20년쯤 됐나요? 그때 편지 봉투에다가 이 탄저 아포를 넣어서 발송하는 그런 테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물학 무기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또 흥미거리가 됩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